안녕하세요. 세 번째 주제가 맡게 된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ESG 경영의 중소기업 적용 방안입니다. 지금 시간이 약간 지연된 관계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는 마세요. 또 늦어질 수 있어요. 이제 ESG 경영하면 아까 앞에서 주영석 교수님이나 이민호 이제 고모님께서 말씀을 그래도 잘 풀어주셔서 좀 중소기업 입장에서 조금 더 깊게 설명할 수 있어서 좀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ESG를 가져오면서 어떻게 시작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ESG에 대해서는 저보다 계속 꾸준히 ESG를 연구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좀 중소기업하고 접목시켜서 ESG를 봐왔던 입장에서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가져왔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 톰 소요의 모험으로 유명한 분인데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을 가져왔습니다.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아마 ESG 관련해서도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버무려져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어떻게 이해되고 설명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것 같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저도 꽤 오래 연구했는데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많이 알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설명하더라도 현장과 유리되진 않았나 하는 좀 반성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내 자식들이나 내 친구들, 내 후배들 이런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취업했을 때 취업해야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최소한의 급여는 얼마 이상은 받아야 되고 복리후생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이 기준을 모두 다 충족시키면 그게 중소기업이냐?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점이 많을 수도 있고 근데 돌려놓고 보면 또 다른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소기업이면 다 정비기업, 한계기업, 안 좋은 기업일 거라는 생각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중에 적어도 몇만 개 이상은 굉장히 좋고 처우도 좋고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걸 당연시하지만 그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거나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중소기업이 꼭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ESG 관련해서 이 문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ESG 중소기업이 가야 할 길이 ESG 이제 꼭 이상적인 수준을 100점이라고 놓고 봤을 때 중소기업은 100점을 달성하는 게 맞을까? 사실은 제가 제일 던지고 싶은 말씀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100점이 무조건 사실 여러분 다 100점인 게 좋지만 그렇게 해서 비용을 투자해서 ESG에 100점을 투자하면 과연 그런 중소기업들은 바람직한 의사를 좀 하는 걸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기업한테는 50점이 정답일 수도 있고 굉장히 잘하는 수치일 수도 있고 어떤 기업한테는 70점 이상 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100점 가까이 가는 게 이상 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100점을 가지고 하고 동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도 혹시 보안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보안 관련해서는 우리 뭐 DRM부터 해서 여러 군 회사가 규모가 좀 있거나 공공기관이거나 대기업이거나 하면 DRM부터 해서 보안 이슈를 매우 당연시해요. 근데 여러분 회사가 R&D를 굉장히 잘하고 기술력도 있는데 연구원이 5명이고 사장님 1명 있고 격리 봐주는 친구 1명 있고 7명 있어요. 그러면 이런 쪽에서 보안을 완벽하게 막 구축해가지고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게 적절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보안과 ESG는 의외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드시 해야 될 것과 단계별로 해야 할 양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기업의 특성, 업종, 종업원 규모 이런 수치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사실은 뒤에도 이제 아이디어를 몇 개를 해서 지난 3월에 이제 보고서도 냈고, 그다음에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아까 이제 이민호 고모님도 그렇고 좀 지혜를 주셨어요. 이제 평가지표 관련해서 그거 좀 이따 이제 오덕교 박사님께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평가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용될 건가는 한번 또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목차 순서는 중소기업 현황과 경영 활동, 중소기업 경영 전망과 현장 인터뷰, 해외 ESG 적용 사례, 중소기업 ESG 적용 방안입니다. 원래 처음에 제가 요청을 받았던 거는 중소기업 ESG 적용 방안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국내 거를 좀 넣을까 하다가 해외 거 좀 넣고 또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걸 좀 넣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목차가 꾸려졌는데 제가 주로 강조할 포인트는 중소기업 적용 방안입니다. 그리고 사례 관련해서는 성공 사례하고 실패 사례였지만 이거를 꼭 성공이나 실패냐보다는 한 번 좀 더 함께 생각해 볼 좀 주제다. 이런 부분 정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좀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현황과 경영 활동입니다. 여러분 중소기업 수가 몇 개라고 생각하셨나요? 한 100만 개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셨다면 350만 개 정도라는 수치가 어느 순간 들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흔히들 기업체 통계가 있고 사업체 통계가 있는데 대부분이 사업체 통계인데 쉽게 말하면 사업체 합이 기업체입니다. 근데 기업 단위의 통계가 필요한데 대부분 통계들이 사업체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과거에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한 350만 개 있는데 요즘은 뭐 인터넷 전자상거래부터 해서 매장이나 점포 아니면 공간이 없는데 사업자를 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협업을 해서 그 통계 수치를 뽑아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7년 기준의 통계가 나왔고 2020년도에는 2018년 기준의 통계가 나왔는데 2018년에 중소기업 개수는 663만 9천 개 정도. 여러분 중소기업 개수 했을 때 663만 개라고 말씀하시면 그 굉장히 유식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소상공인의 개수가 620만 개.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작은 기업 규모가 의외로 많다. 그래서 중소기업 전체의 약 93% 정도를 소상공인이 차지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게 과거에는 여러분 혹시 300인 이상이 중소기업, 아까 미만이 중소기업이고 300인 이상이 대기업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않나요? 그게 일부 맞는 게 2014년까지는 제조업 기준으로 300인 이상 미만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했었는데 2015년부터 매출의 기준으로 바뀌어요. 전자장비 제조업 같은 경우는 1,500억 원까지 매출액 중소기업이고 그 이상이면 이제 중소기업의 기업. 금융보험이라든지 도소매 규모가 작은 데는 400억. 이런 식으로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400억까지가 중소기업, 어떤 업종은 1,500억까지가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구분해서 이제 조금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기업은 법적 정의를 갖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소규모의 반대인 대규모에서 그냥 반대 대기업하고 그래서 국세청에서 통계가 나올 때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2010년 이후에 중견기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흔히 말하면 그룹사가 아닌 기업. 그래서 중견기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중소기업 개수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 대기업 개수가 많지 않다. 근데 그 중에서 소상공인이라는 게 뭐냐면 소상인 더하기 소공인인데 소상인은 종업원 5인입니다. 소공인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소상인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도소매, 숙박음식점 이런 이제 영세한 소상공인은 5인 미만, 그 다음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10인 미만.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의 비중이 중소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업종별 비중 보면 혹시 중소기업 수가 도소매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 이쪽에 많다. 다만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이랑 건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소기업의 숫자가 혁신형 기업에 이렇게 몰려있지는 않고 다양한 범위를 갖고 움직이는데 우리가 흔히들 일자리에 있어서 3대 업종을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광일창업 이야기하지만 함부로 그 구조조정을 이야기하기 어렵고 구조 개선이나 사업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샥이 크게 왔을 때 상대적으로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 흔히들 기업 규모가 커지면 세금이라든지 다양한 이슈로 법인화를 해서 법인기업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영세한 이런 쪽은 개인기업으로 되어 있는 기업이 많은데 개인기업 비중이 88.6%, 1인 기업이 70.6%, 그 다음에 업력 3년 미만이 36.5%. 이 정도가 이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식입니다. 여러분 중소기업 경영활동했는데 아직 통계로 19년과 20년 매출액으로 정확하게 통계가 20년 기준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중소기업 매출액이 2010년에 19년 대비 줄었을 거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인터뷰를 보면 여러분 357 이야기를 많이 해요. 357 이야기가 보면 제조업은 30% 정도가 줄었고 매출액이 서비스업은 50% 정도 줄었고 음식점업은 70% 정도 줄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현장의 이야기하고 보여지는 통계의 모습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혁신 역량을 갖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나름대로 뭐 미드 코로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코로나 극복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미드 코로나에서 코로나 함께 가면서 성장을 견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조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이제 흔히들 이야기할 때 생산 이야기를 합니다.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조업 생산이 한 마이너스 4.3% 정도가 지수로 19년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는데 여러분 제조업 위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조업의 위기는 2015년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통계상으로도 그리고 18년부터 좀 통계에 있어서 조금 안 좋아지는 폭이 커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 우리나라는 그나마 제조업이 버텨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이 상대적으로 환경이 녹록지 않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국가에 비해서 대응이 나름대로 되는 데 있어서 제조업이 기여하고 있는 폭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청년층이 제조업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직업 개고 취업률이 요즘 떨어진다. 진학 많이 한다면서 그 이야기하고 고령화, 외국인 근로자의 요즘 지금 안 좋은 통계들도 있는데 제조업이 열심히 악전고투하면서 나름대로 버텨주고는 있지만 수치가 꺾이고 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2019년 대비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19년까지 계속 조금씩 지수가 증가했는데 이게 2015년 기준을 100으로 했을 때 계속 가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감소폭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다. 여러분 이제 공장가동부라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자금사정 지수라는 게 있어요. BS. 중소기업에 있을 때 공장가동률이 70% 정도 됐을 때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70%몇 년이 갔는데 2020년도에 60%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공장 가동률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잘 아실 텐데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봐야 될 게 계속 말씀드릴게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이 왔을 때 작년에 3월부터 5월이나 6월까지는 시작이 굉장히 크게 왔어요. 그래서 고용도 엄청난 폭으로 줄었고 근데 잘 보면 5월이나 6월을 최저점을 해서 미세하게나마 개선되는 추세일 거예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에서 개선됐다는 통계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회복됐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지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 건 분명하다. 작년 연말, 올해 초까지. 근데 이제 그게 그 1월, 2월 이후에 다시 조금씩 이제 꺾이려는 조짐을 보이긴 하는데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수출 관련된 통계를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이제 전에 2019년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 보면 4.1% 정도 줄었어요. 근데 0.2% 주는 걸로 해서 거의 전년 대비 비슷하고 작년 9월부터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합니다. 한 번 마이너스인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 마이너스라기보다 이제 조업 일수가 좀 작아서 마이너스를 보일 수 있는데 9월부터 3월까지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폭. 올해도 1월부터 3월까지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10% 이상 증가했어요. 이게 여러분 K 양극화 이야기하는데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혁신 역량을 보유하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R&D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 대상으로 양극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기업, 적응을 잘하는 기업, 혁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성장세, 강한 성장세를 시연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업종,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대면 서비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좀 고전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중요한 이슈다. ESG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이민호 고모님 말씀에 강하게 공감하는 게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견인하고 끌고 가야 되는데 이 기업들이 ESG에 타겟이 돼서 나름대로 적응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의 ES 적응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거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딱 보면은 중소기업들은 세 군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수출하는 기업들은 해당 국가 기업과의 관계가 하나가 걸리고 중소제조업의 40% 이상이 하도급 기업이에요. 이들 기업 매출액의 80% 이상이 위탁 기업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력, 남은 힘이라고 하는데 그 여력에 있어서 쉽잖아요. 급여지불 여력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여력이라든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렇게 해서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 해당 국가기업과의 관계,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고객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제 주로 조금 이슈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이 ESG를 하고 금융권이 ESG를 했을 때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부담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여러분 어떤 걸 했을 때 딱 보면 잘하는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기준이 좋은데 어때요? 결국에는 잘하게 하려면 못하는 데한테 제외를 시키거나 페널티를 주는 형태로 정책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잘하게 하려면 하도급 관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제조업의 40% 이상이 하도급 기업인데 만약에 대기업, 저는 대기업 건설사들 ESG 열심히 하고 상생한다고 했을 때 딱 중요해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하고 하지만 대기업이 딱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협력해서 해봅시다 했을 때 비용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몫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만약에 이거에 있어서 일정 수준 맞춰지지 못하면 우리하고 거래하기 힘듭니다. 이랬을 때 과연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금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경기에 샥이 왔을 때
어때요? 대출 잔액이 증가를 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대출 잔액이 증가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업들은 자금 상환 부담, 보조금이면 그나마 나오는데 대출이면 언젠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금 상환 부담도 있지만 계속 대출에 대한 필요성이나 의존도가 굉장히 크게 느껴요. 근데 금융권에서 ESG 하니까 ESG 평가 지표도 안 된다. 거기까지 웃기. 근데 여러분 잘하는 기업한테 금리를 인하하거나 우대하는 형태로 가도 좋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거래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ES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들한테 또 다른 페널티로 갔으면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과 다른 게 우리나라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 중소기업 비중이 매우 높고 그쪽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 수 있다. 이거는 중소기업이 ESG를 준비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기업이나 금융권이나 사회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R&D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민간 R&D 투자도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리고 여러분 기업 R&D에서 대기업 집중도가 증가합니다. 혹시 그거 아셨나요? 연구개발비 3위 5개사가 투자하는 R&D 비용이 전체 중소기업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지만 여러분들은 겸손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3위 한개사 우리는 S전자라고 표현합니다. 회사명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가 중소기업 전체 R&D 투자보다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어서 봤을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중소기업 쪽에 기업 수는 굉장히 많이 몰려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한 리소스에 있어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ESG에서도 맞물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런 상황, 좀 어려운 상황이나 시작에 처했을 때 여력이 떨어지는데 혁신 관련된 부분의 투자 여력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엔 중소기업이 지금 2009년에서 10년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연구개발비의 절반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데 인건비 비중이 계속 증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게 정상이니까 다른 국가들도 인건비 비중이 높지만 40%에서 한 45% 내외 정도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인건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아진다. 다른데 인건비에 대한 추가 투자라든지 다른 부분의 투자 여력이 녹록지 않은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소기업 경영 전망과 이제 현장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경기가 어렵다고 설명을 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의 ESG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중소기업 ESG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 나름대로 꼭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중소기업 현장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경제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경기 선행 지수인데 그게 이제 우리 BSI 이야기 많이 하죠. 기업 관련된. 소비자 지수가 이제 CSI라는 건데 이제 BSI하고 CSI를 섞은 건데 여러분 잘 보면 이게 시작이 우리가 3월에 왔잖아요. 2020년 3월에 코로나19 이제 팬데믹이 왔는데 3월부터 한 5, 6월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어때요? 미세하게나마 개선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코로나 이전 대비 거의 다 왔어요. 아직 코로나19만큼 왔다 오지 않았다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6월 이후에 조금씩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해요. 경제심리지수도 19년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20년 평균이 떨어진 건 맞지만 원체 3월에서 5, 6월 사이에 크게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커 보이는 거지. 6월 이후에는 나름대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리고 여러분 뭐 재고순환 지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복잡해서 그런데 커질수록 나름대로 좋아지는 건데 6월에 이것도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19년하고 20년하고 봤을 때 휴폐업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흔히들 중소기업 연구에 보면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선행지수라고 하긴 어려운데 이제 두 개를 보는 게 뭐냐면 제조업 있잖아요. 제조업이 힘들다는 걸 볼 때 중요한 게 매물이 얼마나 나왔냐, 공장 매물이나 아니면 설비에 대한 있잖아요, 매물. 그 다음에 얼마가 처분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소상공인은 주방이죠, 주방. 주방 관련된 부분에 어느 만큼 매물이 나왔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게 쉽지 않구나. 아니면 조금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는데 상대적으로 19년 대비 20년 안 좋아진 건 분명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은 굉장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고전했고 하지만 2020년 하반기 후 3분기 이후에 미세하게나마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자금사정 BSI에서 봤는데 이게 100 이상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예요. 근데 여러분 기업의 입장에서 힘드니까 항상 100까지 가기는 녹록지 않죠. 근데 이게 70% 정도 있다가 60%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자금 관련해서는 그래도 정부가 나름대로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자금 문제에 있어서 노력을 했어요. 롤오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조금 줄이고 그래서 금리가 많이 떨어졌고 상환을 유예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출 연체율 같은 건 높지 않고 나름대로 중소기업들 어려움 속에서 숨통을 틔워주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다. 그거는 긍정적인 부분. 하지만 여러분 대출은 상환을 해야 되니까 자금사정지수에서 그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비중은 늘어났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 전망은 이게 1월 달에 볼 통계인데 여러분 기저효과라고 아시죠? 작년에 너무 좋아버렸다면 올해 좋더라도 작년에 비해서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일 거고 작년에 너무 안 좋았다면 올해는 조금 안 좋아도 상대적으로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용이에요. 올해 3월 고용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020년 4월 대비 나름 좋아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동의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3월부터 5월까지 고용에 있어서 시장이 너무 크게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는 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전망을 했는데도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 긍정적이라는 응답보다는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들의 환경이 녹록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 위기가 2020년에 왔다는 것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동의하고 모두가 동의합니다. 근데 그러면 경제 위기를 회복하는 시점, 회복이 예상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물어봤더니 여러분 2020년 5월에 조사했을 때는 2021년에 회복될 거라는 게 절반이 넘었어요. 2021년 상반기 때 30%, 하반기 때 23.9%, 53.6%가 올해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작년 연말에 그걸 물어봤더니 그 숫자가 6개월만큼 그대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당분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3분의 1 정도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 그 다음에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 이제 놓고 봤을 때 매출 감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렵다. 나쁜 단가라는 키워드도 제가 여기에서 가져왔던 게 기업이 힘들면 여러분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건 아시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중소기업끼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판매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30% 이상 올랐다. 그 다음에 작년 연말 대비 10% 이상 올랐다. 최근에 인터뷰한 건 여기에 넣지 못했는데 대부분 원자재 가격이 이야기합니다. 전통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인력난이나 다양한 이슈가 있고 첨단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해외 ESG 적용 사례는 제가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인데 환경은 아까
이민호 대표님 이제 고모님께서 잘 말씀하셨고 사회 관련 측면에서 인적 자본이나 노동 이런 이슈들이 부각될 것이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회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 고민해 볼 게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익이 창출됐을 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정 비율을 보상하거나 공유하는 모델. 이런 부분들이 생산성 향상이나 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해관계 제도에서 중요할 수 있다. 그거를 바꿔놓고 보면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아니면 대기업, 중소기업,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건강한 거래관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배경은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이야기했던 게 이제 이런 부분들 하면서 본격화됐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ESG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8년 그 무렵부터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성공 사례 같은 경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친환경 펀드를 조성하고 저탄소 경영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을 해당 목적을 위해서 투자한다. 미국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어찌 보면 친민주당 계열의 어찌 싱크탱크인데 거기에서도 중소기업들의 녹색 회복, 뭐라 해야 되나 그린 리커버리라고 하는데 그런 친환경 회복을 위해서 기금을 500억 달러 정도 만들자 정도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기업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런 환경 이슈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하는 부분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 실패 사례 엑슨모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소극적인 부분,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는 꼭 이 기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개념보다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한 번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 이제 애플은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ESG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서 ESG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하고 아까 이제 평등 중요한 건 양극화나 불평등 이슈도 굉장히 ESG에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 다음에 실패 사례로 나이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청 공장 인권 문제 그러면서 매출에 나름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패 사례, 좀 아쉬운 사례를 이야기하고 블랙업은 아까도 이제 뭐 말씀을 많이 해서 이제 주주권 행사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지배구조 리스크로 파산한 영국 건설업체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해서 설명드릴 부분은 중소기업 ESG 적용 방안입니다. 아까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소제조업 기준을 놓고 보면 하도급 기업 기준이 아까 40%를 약간 넘는다고 했죠. 42.1%가 하도급 기업이고요. 이들 하도급 기업 매출액의 약 83.3%가 위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꼭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일 수도 있고 중견기업과의 거래 관계일 수도 있고 중소기업과의 거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전체 중소기업 매출액 대비 봤을 때도 37.8%다. 그러니까 하도급 기업 매출액의 83.3%가 위탁기업에 달려있고 중소제조업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매출액의 37.8%가 위탁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ESG 경영을 추진했을 때 대기업이 하도급 기업에 대해서 ESG 실적을 요구했을 때 여러분 지금 또 경기가 어려워지면 판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대기업이 납품대금이라든지 단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인건비 관련해서는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끔 되는데 아직까지 쉽지 않아요. 다 같이 힘들면 어때요? 여러분들 납품대금 쉽게 올라가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게 대기업이 ESG를 나름대로 의무화했을 때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우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금융권이 하는 부분도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금융권이 기업의 ESG 경영 성과를 투자 및 대출 기준에 포함한다. 투자 기준이나 대출 기준에 포함했을 때 좀 수도꼭지처럼 가져와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소기업의 마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은행권 대출 잔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804조. 제2금융권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한 달에 1%씩 증가하고 있어요. 7, 8조씩 증가.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중소기업들은 경영이 어려울수록 대출이나 금융, 정책금융이나 민간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이 부분이 포함됐을 때 과연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잘하는 기업한테 금리를 우대를 주는 방안은 매우 중요한데 시장의 흐름이 만약에 자연스럽게 못하는 기업한테 거래를 배제하거나 페널티를 주는 형태로 갔을 때 중소기업이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중소기업의 두 가지 역설을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농부의 역설과 혁신의 역설인데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표현이 여러분 농부는 어때요? 풍년이 되면 어때요? 가격이 떨어져요. 중소제조 경쟁자가 많거나 물량을 많이 납품을 요구받으면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흉년이 들면 어때요? 가격이 오르면 좋은데 외국에서 농산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물량이 줄면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하고 대처관계 있는 기업들이 또 물량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풍년이어도 문제고 흉년이어도 문제서 그냥 지금 상황에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중소기업들의 마음인데 이게 농부의 역설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혁신의 역설인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처음에 중소기업을 처음 할 때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납품 대금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혁신 정책을 연구하다 보면 시장의 중요성이나 개방형 혁신이나 협력은 중요하지만 거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잘 못하는데 계속 이야기하는데 혁신을 했을 때 혁신을 통해서 비용 절감이 있으면 그 비용 절감의 성과가 그 혁신 노력을 한 기업한테 가야 되는데 혁신의 성과를 위탁 기업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대부분 대기업들이 납품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중소기업이 혁신을 요구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로시간 단축 이야기가 나왔을 때 중소기업이 물량을 받지 않고 반납하겠다. 이런 표현도 무서운 표현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혁신의 성과를 중소기업이 엄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는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농부의 역설과 혁신의 역설이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표적인 역설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중소기업 적용을 할 때 ESG 경영 활성화할 때 뭘 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아이디어로 냈던 게 중소기업 ESG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자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3월에 보고서에 됐고 이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중소기업 ESG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이드라인이나 평가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이거는 이제 뭐 만대 정리 이거보다는 활용성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중소기업 쪽을 연구를 많이 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ESG 평가지표는 필요하겠다. 종업원 규모나 업종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 개인의 믿음일 수도 있지만 ESG에 있어서 100점이 정답일 것인가 100점으로 가는 게 정답인 거지 100점이 정답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이상적인 점수침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던지고 싶었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온 평가지표는 문제가 있느냐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자가 진단할 수 있게끔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 가이드라인이나 평가지표가 만들어지는 거 오케이.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오케이. 하지만 그게 중소기업 현장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인가를
진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자가진단과 연계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자가진단과 연계되면 기업이 평가를 할 때 자기가 자가진단한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컨설팅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자가진단 내용이 결국에는 가야 할 방향이고 그게 컨설팅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평가지표, 자가진단, 컨설팅이 연계돼서 움직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제가 어느 평가지표가 우수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보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니즈를 중심으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증제도 도입을 가져왔는데 사실은 인증제도 도입은 보고서에 결론을 쓸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증이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인증이라는 거에 대해 컨셉. 근데 자가진단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이 잘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면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기대하려면 나름대로 그거를 확인하고 평가받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소기업 자가진단 결과를 사후 확인하거나 평가 형태로 인정을 부여하자. 그렇게 해서 ESG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이제 ESG가 금리라든지 투자 관련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정책 자금 문제라든지 시중은행 자금 대출 시 금리를 우대하자.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주고 그 다음에 공공구매하고의 연계 방안을 철저히 모색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인증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별세액공제 같은 걸 신설해서 그런 인증에 대해서 아니면 그 수준을 늘리려는 노력에 대해서 중소기업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 최소한 액정 방향을 가져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인증이라는 게 평가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증을 탈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증은 무조건 잘하는 기업 평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레벨업 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ESG 경영 전략이나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사업과 연계된 ESG 이슈를 발굴하거나 이런 컨설팅 이슈들이 다양하게 좀 나올 수가 있겠다. 예, 그리고 뭐 우수사례 발굴 포상은 좀 교과서적인 아이디어인데 항상 어떤 정책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는 사례가 전달이 되고 포상과 연계되는 거의 위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가이드라인 같은 거 할 때도 사례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하나의 기업들에게 조금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멘토나 멘티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또 검토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법적 근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소기업 ESG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는 평가지표 형태로 개발하는 것도 좋고 자가진단하는 것도 좋고 컨설팅과 연계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ESG 통계 기반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표가 나오면 기업들의 특성과 평균부터 해서 기업들이 부족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통계 기반이 지금 ESG에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다들 감론 제기하고 있고 근데 이 통계 기반은 나중에 그 데이터들이 모였을 때 엄청나게 큰 하나의 국가 차원의 시너지, 시스템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ESG 경영 실태 조사나 자가진단 결과에 비교할 정도 했지만 이 통계 기반 확충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의 메커니즘일 거라 생각을 하고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 또한 필요하겠다. 저는 이제 중소기업 관련된 법을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봤던 건 중소기업 관련된 법을 다 봤더니 사회적 책임 경영이 중소기업 진행하는 법을 들었어요. 아까도 이제 다 그 조영석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슈를 접근했는데 이제는 그 조문명을 ESG로 바꾸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을 법적 기반을 조금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강훈식 의원께서 이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다고 이제 기사 났던데 이런 부분이 뭐가 맞다 틀리다보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통계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하나의 저희는 이제 보고서에서 썼을 때는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산업 관련된 부분이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부분 ESG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중요하게 접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정부의 개입과 민간의 자율이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ESG는 민간의 자율도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중소기업, 하도급 중소기업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역량을 키우는 게 결국 ESG 경영이 잘 됐을 때 그게 나름대로 기업이나 국가 경제에 좋을 거라는 거는 다 알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한 단계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어렵다면 대기업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겠다. 또한 대기업이 그런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서 나름대로 투자하거나 노력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인센티브 기제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 간에 이런 지원 협력 체계를 가져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흰동가리와 말미잘이 뭐냐면 여러분 흰동가리가 여러분 혹시 이모를 찾아서라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젊으신 분, 그렇지 않은 분은 나이 드신 분께서 말해서 이모가 이제 흰동가리. 근데 이제 이모가 매우 연약해요. 잘못하면 이게 다른 물고기한테 잡혀먹기 딱 좋은데 말미잘은 고착화돼 있고 대신 촉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다가오기만 하면 굉장히 강한데 근데 흰동가리가 먹을 것을 계속 우선해서 해주기도 하고 흰동가리가 또 나름대로 물고기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상생을 하는 모델인데 그러니까 서로 간의 단점을 극복해서 같이 공생하는 건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생협력의 정의는 서로 간에 협업을 하는 건 좋은데 서로 간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거예요. 한쪽의 이익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은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도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중에 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모텔펀드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인력의 ESG 역량 강화는 사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말이지만 조금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어느 만큼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겠지만 확실한 거는 공공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ESG 관련해서 민간의 영역을 교육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공공이 지금 해서 어느 만큼 경쟁력을 갖고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민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반을 교육 쪽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ESG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단약의 인력 양성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린사업에 앞서서 이제 중간에 발표 내용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내일부터 이투데이 홈페이지에 노민선 선생님의 발표 자료가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과 민간단체의 ESG 협력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민간단체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ESG에 있어서 아직 서로가 이제 같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뭔가 이건 중요할 것 같고 의지를 갖고 가는데 거기에 있어서 민간 협단체도 매우 중요하고 그게 이제 네트워크 브로커로서의 기능, 촉진자랑 퍼실리테이터의 기능으로서 매우 중요할 것 같고 특정 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해도가 높은 협단체라든지 R&D 분야에 있어서 역량 있는 협단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협단체들 같은 경우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1단계로 갈 수 있는 거는 교육이나 컨설팅 관련된 부분
부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뒤에는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 측면에서 교육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노력들이 있잖아요. 공동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기업과 민간단체의 협업도 필요할 것이고 민간단체의 조금 나름대로 적극적인 참여도 좀 필요할 거다. 이 정도 좀 생각합니다. 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과 대만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 중소기업의 ESG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어려운데요. 아마 이제 질문 주신 분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은 기업 문화가 좀 비슷하잖아요. 다른 서구권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ESG는 제가 ESG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어서 사실은 ESG로 너무 조금 전문적으로 대화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ESG를 조금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계속 꼼꼼히 봐오면서 배운 거는 우리나라 수준이 높지는 않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수준이 낮지도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ESG라고 하는 요인들을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요. 아까 이제 이민호 고문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는 게 오히려 뭐 소셜미디어에서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도 공감하는 게 있고 또한 이제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수준이 높다 낮다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것 같다. 다만 이제 우리가 절대 높지는 않다. 근데 이게 이제 ESG가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필요해서 하는데 우리나라가 하는 강한 것 중에 패스트 트랙이잖아요. 패스트 트랙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정말 강점이 많은 국가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필요를 느끼고 정부나 이해관계가 노력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성공적인 안착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